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이론 기출문제 2019년 서울시 9급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델타 함수에 대한 수식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척도 변환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식은 자, 이런 관계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자, 만약에 AT다 라고 한다면 척도 변환을 통해서 A 절대값 분지 1에 마치 델타 T로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이제 면적을 갖다가 계산하게 된다면, 요건 A의 분의 1배만큼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죠. 자, 또 하나, AT 플러스 B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척도 변화를 통해서 A 제곱 절대값 분지 1에 델타에 T 플러스 A분의 B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t가 2일 때만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x가 2를 갖다가 적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부분 보게 되면, 자, 2라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t 에 관련된 부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여기에 2라는 값만 포함되어 있을 때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델타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t 이꼴 0일 때의 값만 갖는다. 그래서 x 이꼴 0일 때의 값을 갖다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t 이꼴 0일 때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분의 1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배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진폭 A, 그 다음에 폭이 ET인 삼각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XT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걸 갖다 풀이에 변환했을 때 XF라고 할 때 다음 중 XF를 0에 해당되고 있는 최소의 주파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삼각파를 갖다가 직접 풀이에 변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와 같이 각각의 구형파로 미분을 한 형태로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형파 부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구형파로 표현하게 된다면,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U에 마이너스 T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이너스 이 식을 갖다가 표현한 부분이 이제 시프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시프트 되어 있냐면 2분의 타워만큼 시프트 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T에다가, 자, 왼쪽으로 시프트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타만큼 시프트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마이너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U의 마이너스의 T로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왼쪽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T, 즉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갖다가 각각을 갖다가 풀이에 변환해서 더해주면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값들을 표현을 좀 했을 때, 하나는 이와 같이 S-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형파로 잡는다면 왼쪽으로 시프트 된 것과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 이 두 가지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시프트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다가 그대로 갖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시프트 된 만큼 값을 적용시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구형파를 갖다가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SF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S-F에 해당되는 부분은, 같이 A 타워에 관련된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A 타워의 형태로서, 폭이 이제 타워니까 A 타워가 들어가겠네요. 자, 이 같은 형태로서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되고, 이 식을 통해 가지고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두 개의 식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의 식으로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적용하게 되면, 자, 모두 다 싱크 함수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과 이거 갖다가 그냥 싱크 함수를 사인으로 바꾼 거죠.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싱크 함수로 바꿨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갖다가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A타워의 싱크 제곱의 F타워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타워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이 이제 타워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T로서 변환했기 때문에
t로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고, 최소에 대한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t분의 1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와 같이 삼각함수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분의 형태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그 값을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근데 미분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신호로 나타나게 되면 적분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적분항에 들어가서 적분항이 되는 것은 바로 J오메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값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푸리에 변환 값을 얻어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갖다가 찾아서 이 값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적분값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J오메가분의 1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고 있는 그 값을 갖다가 나타내서 구한 결과값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해당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싱크 함수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본래의 값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타우분의 a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타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타우분의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용시켜서 최종적인 결과값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Bm은 다음과 같이 기준이 1mW로 정의되며 1mW의 전력 대비 수신신호의 P를 갖다가 dB 스케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신신호의 전력이 기지국 측정 장비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기지국에서 1m 떨어진 점에서 수신신호가 30dB라면 동일 기지국에서 100m 떨어진 점에서의 동일 장비를 측정한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즉 1m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송신과 수신 전력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요. 이것 갖다 우리 1mW라고 한다면 결국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찌 100의 제곱에 반비례라는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10의 4승 와트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0.1mW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력을 바로 PR이라는 이 부분을 1m 떨어졌을 때 결국은 30dB라는 그 값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30dB를 와트로 바꾸게 되면 바로 1와트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1와트라는 그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송신 전력이 바로 1와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PT를 갖다가 알아냈고 PT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적용시켜서 100m를 갖다가 적용시키게 되면 바로 10의 4승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0.1mW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죠.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 웹브라우저와 서버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 포트 번호를 패킷 헤드에 포함시키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IP 프로토콜과 UDP, ARP 같은 경우는 IP를 갖다가 우리가 맥주스로 변환시킬 때를 우리는 ARP라고 하고 RARP라고 하는 것은 RARP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죠. 맥주스를 갖다가 IP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갖다가 RARP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TP는 우리가 파일을 갖다가 전송하는 프로토콜에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포트번호를 갖다가 패킷에 포함되는 프로토콜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UDP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세요. 그래서 TCP하고 UDP는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자, UD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수신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TCP는 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정 보낼 때 우리가 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DP 헤더 부분을 보게 되면 소스 포트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프로토콜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확률 문제인데요. 자, A, B, C, D 중 한 값을 아래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진 랜덤 변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A, B, C, D, 즉 X 랜덤 변수에 대한 값을 갖다 가졌을 때 확률 값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고요. 모두 다 더했을 때 값은 1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하나의 글자 단위로
허프만 부호로 부호한 경우 부호의 하나의 글자당 평균 길이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허프만 부호는 각각의 확률이 높은 순으로 이와 같이 배열을 먼저 하게 됩니다. A, B, C, D 배열이죠. 확률이 높은 순으로. 자, 그런 다음에 낮은 확률을 가진 합을 갖다가 통해서 값을 갖다 나타나게 되고 또 크기 순으로 배열을 좀 하게 돼요. 다시 두 개를 갖다 합쳐서 또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딱 두 개가 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할당할 때 0, 1을 할당하게 되고 여기도 0, 1을 할당하게 되고요. 여기도 0, 1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는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1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1에 1, 첫 번째 1만 나왔다는 얘기죠. 자, 1만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부호는 1에 해당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부호 길은 1이기 때문에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같이 표현을 좀 하게 될 텐데 자, 지우고 다 배고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 두 번째는 0에서 시작해서요 다시 0으로 가죠. 0으로 간다. 그래서 0,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0이 되고 2비트이기 때문에 부호 길이는 2.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1로 가죠. 0, 1에 0, 0, 1,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호 길이는 3. 0, 1, 다시 1. 그래서 0, 1, 1 하면 0, 1, 1 부호 길이 3. 자, 이렇게 해서 부호 길이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1, 2, 3, 3이니까 6에다가 9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호 길이를 갖다가 따지게 되는데 비트 부분하고 서로 확률하고 연관시켜서 평균 부호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태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부호 길이를 갖다가 그냥 곱해가지고 평균 부호 길이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A에 대한 확률이 24분의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호 길이 1 계산한 거, B에 대한 확률은 24분의 8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호 길이 2를 갖다 곱한 거, C는 24분의 3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호 길이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D는 24분의 1이고 부호 길이 곱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에 대한 이 값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24분의 40이 나오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평균 부호 길이를 갖다가 허프만부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성 확률에 G가 있을 때 벡터 M을 곱하여 부호 C를 아래와 같이 생성하였다. 자, 여기서 100과 011에 해당되고 있는 두 부호 사이의 해밍거리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호를 갖다가 우리는 얻어야 되고 두 부호 사이에 해밍거리를 갖다가 구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은 단위 행렬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단위 병렬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 여기에서 해당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 좀 설명하게 될 텐데 각각의 메시지 부호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C라는 부분을 단위 부호에다가 각각의 값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해밍 코드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나타난 값이 바로 C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메시지 신호를 갖다가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에 메시지 코드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그 값을 갖다가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000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0001을 갖다가 여기다가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하고 여기 있는 코드에 대한 해밍거리를 갖다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익스클루시브 우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죠. 셋, 넷, 4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밍거리는 바로 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성력률이 주어져 있고 이거 부분이 생성률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메시지를 갖다가 그냥 곱해서 여기에 대한 부호를 갖다가 구하게 돼요. 그래서 부호와 부호 사이에 해밍거리를 갖다가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 AM과 F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AM과 FM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AM에 대해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 대역의 메시지 신호의 진폭에 따라 고주파 대역의 전송 신호의 진폭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AM이죠. 반승파의 정보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반승파의 진폭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AM이라고 한다. FM은 고주파대기 전송의 진폭에는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저대의 메시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는 얘기죠. 자, 거기서 순시 주파수에만 포함되어 있지 진폭에는 포함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FM의 전송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은 전송하고자 하는 기재적 신호의 대역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슨의 법칙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2배의 델타 F 플러스 FM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대역폭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AM 방식에서 전송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은 전송하고자 하는 기재적 신호를 대역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2배 FM으로 대역폭을 갖다가 반드시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4번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폭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대역폭은 기재적 신호에 대한 대역폭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은 바로 4번이고, 결국은 메시지 신호에 대한 결국은 최소 대역폭을 갖다 구할 때는 기저대역 신호가 바로 메시지 신호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역폭의 영향을 갖다 반드시 받아서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중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중접속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냐 CDMA 방식을 갖다가 적용을 시켰는데, 다중화 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FDMA 방식과 TDMA 방식, 그 다음에 CDMA 방식, 요즘은 이제 OFDMA 방식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4세대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OFDM 방식이고, 자, 이 부분은 기지국에서 하향 링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향 링크. 자, 상향 링크에서는 SCFDMA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력 효율을 갖다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상향 링크에서는 SCFDM 방식을 갖다가 이용했다. 대역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하향 링크에 대해서는 OFDM 방식을 갖다가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FDM 방식은 각 사용자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동시에 신호를 갖다가 전송한다. 자, 서로 다른 주파수에다가 사용자를 갖다 할당한다. 맞죠? TDMA 방식은 각 사용자의 다른 시간 슬롯을 갖다가 할당하게 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시간 슬롯을 사용해서 신호를 갖다가 전송하게 되고,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전송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은 같은데 시간을 갖다가 각각 다르게 할당한다. 맞습니다. CDMA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갖다 할당하게 되고, PM 코드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코드를 갖다 사용해 전송한다. 이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와 시간 정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전송할 수 있다.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다. OFDM 방식은 FDM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FDM과는 달리 사용자별 다른 직교 수열, 수열이란 말이 잘못됐어요. 부호반송파죠. 부호반송파를 갖다가 우리 같이 이용해서 사용자를 갖다가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4번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보죠. 대역폭이 100kHz인 잡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샤넬의 정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1메가의 신호를 전송하려고 할 때 최소 몇 개의 레벨로 나눠져야 되느냐. 자, 그래서 레벨 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전송률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이제 대역폭이 100kHz인 잡음이 없는 채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역폭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100kHz인 잡음 없는 걸 갖다가 그냥 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대역폭을 다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면,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나누게 되고요. 하나의 대역폭을 갖다가 만약에 FM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FM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음이 없는 그런 대역폭을 갖다가 얘기할 때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채널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채널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의 대역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고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채널 대역부로 얘기한다면 어떤 반성파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같이 대역부를 갖다가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FC 플러스 FM이 되고 이쪽은 FC 마이너스 FM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역부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2배 FM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널 대역폭에 관련된 부분은 이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할 때 대역폭은 2배 대역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이 FM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진수로 이용하게 되죠. M으로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10의 6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배니까 200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부분 갖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현을 좀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2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 로고 2의 M이 10의 6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승 없어지게 되고 이거 2개 없어지면 1승이 되는 1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M은 2의 5승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이 레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비트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레벨 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호 대역부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이같이 FM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채널 대역부를 올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같이 변주를 하기 때문에 대역폭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송 용량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라이 기술로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소스 코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요. 소스 코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허프만 코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스 코딩은 신호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프만 코드는 가변적 길이를 가진 코드를 갖다가 생성할 수 있다. 허프만 코드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소스 문자의 발생 확률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좀 당연한 얘기가 되죠. 허프만 코드를 적용한 경우 모든 소스 문자의 발생 확률이 같을 때 소스 인코딩에 대한 평균 비트수는 바로 최소가 된다. 서로 같은 경우에 바로 최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허프만 코딩을 다 적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소스 문자가 동일한 비트수를 갖는 코딩을 인코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얘기한다면 문자가 같은 발생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된다면 결국은 평균 비트를 갖다가 얘기할 때 최대냐 최소냐를 갖다가 얘기를 좀 하게 돼요. 허프만 코드를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면 이건 최소 코드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처럼 우리가 발생 확률이 모든 발생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평균 비트 수가 최소라는 표현을 갖다 썼었는데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허프만 코딩을 하게 되면 최소 비트가 되는데 그때 확률이 같을 때는 발생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비트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발생 확률, 평균 정비령을 갖다가 이용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확률을 갖다가 이용해서 적용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발생할 때 최대가 된다. 이 부분이 오타가 났네요. 최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가변적 길이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 소스 문자를 갖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소스 문자에 대한 발생 확률이 서로 같을 때 평균 정보라면 최대가 되고 서로 다른 문자를 발생한 비트 수를 갖다가 같도록 인코딩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최소가 아니라 바로 최대다.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허프만 코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같은 부호 확률을 갖다가 가질 때는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허프만 코드를 갖다가 적용하면 최소가 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갖다가 알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선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균일한 주파수 대역폭을 일관성 대역폭이라 하고 일관성 대역폭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 채널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일관성이라 균일하다 또는 일관성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근사적으로 동일한 채널 이득을 갖다가 갖는다 라고 좀 얘기 좀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관성 대여폭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좀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채널 특성을 갖다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거고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다중 경로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직접파하고 그 다음에 멀티패스, 즉 반사파 등 여러 가지 시간전에 발생된 파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직접파하고 반사파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이와 같이 겹쳐가지고 펼쳐진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중화 경로를 통해서 시간 지연에 의해서 겪게 됨으로써 파형이 늘어지게 되는 형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지연 확산이 작은 거고 큰 거고 보게 되면 지연 확산이 작게 되면 대역폭이 좁아지게 되고 크기는 커지게 되지만 지역선 확산이 크게 되면 결국은 퍼지게 되고 진폭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관성 대역폭이라는 부분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앞에서 지연 확산량과 대역폭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지연 확산과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지연 확산량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고 있는 것은 바로 1번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플러 확산은 우리가 여기서 신호 대역폭에 관련된, 즉 일관성 대역폭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서로 무관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플러 주파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갖다 나타나게 되는데, 시변 채널에서 수신 신호가 주파수 측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같이 변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산의 효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플러 확산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다라는 얘기. 하지만 이 부분은 늘어짐에 대한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관성 대역폭과는 무관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로 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리하고 파장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손실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지 대역폭과는 무관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LTE에 대해서 다운링크하고 업링크의 기본 전송 방식으로서 없는 것은, 그래서 LTE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운링크는 뭡니까? 하향 링크이기 때문에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이와 같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다운링크라고 하고, 업링크는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이와 같이 채널 갖다 형성 갖다 업링크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하게 한 것은 다운링크를 갖다 많이 하기 때문에 OFDM이 맞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링크 부분은 우리가 전력 효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SC-FDM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DFT 스프레드 OFDM 방식이 바로 SC-FDMA 방식과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바로 2번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DFT 스프레드 OFDM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얘기다. SC-FDM과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좀 얘기하게 된다면, 상향 링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업링크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SC-FDM을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요. OFDM에서는 하향 링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향 링크에서는 우리가 전송 속도를 갖다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문제는 PAPR이다라는 얘기죠. PAPR이냐,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의 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배터리 수명도 많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버리지가 향상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SC-FDM 방식을 갖다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PAPR에 대한 단점, 즉 OFDM에 대한 단점이 이거 크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SC-FDM을 이용함으로써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 효율이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OFDM 방식 갖다가 이용을 갖다가 하면 속도가 높아지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SC-FDM 방식보다 OFDM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재 OFDM 방식과 SC-FDM 방식을 갖다가 분리해서 상향과 하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OFDM의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같이 IFFT, 송신단의 IFFT를 갖다 이용하게 되고요. 수신단에서는 FT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CP 값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고, 수신단에서는 CP 값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두 K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원래의 값으로서 이용해가지고 디텍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DFT를 통해서, K를 갖다가 적용한 다음에, 다시 IFT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CP를 갖다가 추가시킵니다. CP 제거하게 되고요. 자, IFT 했던 부분을 갖다가 DFT로 하게 되고, 자, FT 했으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IDFT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갖다가 얻게 되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갖다 한번 비교해보자. 자, OFDM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볼 단위로 각각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부반응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심볼로 같이 적용해서 이 두 개 사이에 CP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왜곡을 갖다가 없애주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고 있죠. 자, 그런데 SCFDM 방식은 어땠습니까? 각각의 대역을 하나를 갖다가 K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갖다가 심볼을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싱글 K령의 각각 심볼을 갖다가 분리시켜서 보내는 전송 방식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차이점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됐던 내용에서 보게 되면 OFDM 방식은 다운링크 부분을 갖다가 쓰게 되고 와이브로 YMAX 부분에서도 쓰게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세대 부분에 대한 2.5세대죠. HSDPA 방식 또는 HSUPA 방식을 딱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CDA 방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고, 속도가 좀 좋아졌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향상시킨 부분이 바로 LTE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OFDM 방식과 SCFDM 방식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요, 2.5세대까지는 모두 다 FDD 이중화 방식을 갖다 이용했었는데, 자, 이같이 YMAX, Y브로 부분을 통해서 나면 TDD로서 이용하게 되고요. LTE로 적용함으로써 하이브리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YMAX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개선된 그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 모두 다 OFDM 방식을 갖다 이용하고 있고요. 이같이 하이브리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TDD를 이용했다가 이같이 FDD하고 TDD를 갖다가 활용한 하이브리드를 갖다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TA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3세대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대역을 갖다 넓혀서 우리가 OFDM과 SCFDM을 같은 거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쭉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말 이동성에서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TE를 보면서 셀 커버리지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재 1kHz를 갖다가 기준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세대로 오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자, 제5세대 이동통신 IMT 2020에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 시나리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5세대 시나리오는 총 3개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eMBB, URLC, MMTC 이와 같이 3가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IoT죠. IoT는 4세대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세대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거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5세대 핵심 지표를 갖다가 보게 되면, 자, 최고 전송 속도, 면적당 데이터의 처리 용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기기 연결수, 즉 제곱킬로미터당 면적당 기기수를 갖다가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보니까 10의 1승까지도 우리가 최대 기기를 갖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100만 개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달도 결국은 1ms 부분에 대한 전달 지연 시간, 초지연이라는 부분, 이동 속도도 시속 500km까지 이와 같이 지원을 좀 하게 되고, 주파수 효율도 앞에서 적용했던 IMT, 즉 3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3배 정도 더 빠른 그런 속도를 갖다가 주파수 효율을 갖다가 갖도록 해야 되고, 사용자 전송 속도, 사용자 체감 속도도 초당 100Mbps로서 우리가 높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5세대에 대한 핵심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FM 신호의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FM 신호에 대한 수신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FM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써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적분기를 통했죠. 전치 왜곡을 갖다 시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적분기를 통하게 되고 어떤 신호가 존재하게 되면 적분기를 갖다 통하게 되고 적분기를 통해서 PM 변조를 갖다가 하게 되면 결국은 FM파가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FM 수신기 쪽에서는 이제 반대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가장 FM에 대한 변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FM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송신단에 프리엠파시스가 있었습니다. 프리엠파시스. 자, 프리엠파시스는 뭐였었냐면 고주파 성분을 갖다가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패스 필터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수신단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수신단에서는 우리가 항상 프리엠파시스의 반대는 디엠파시스가 필요합니다. 디엠파시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로우패스 필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죠.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는 사전 강화기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사후 약화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후 약화법. 이같이도 표현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엠파시스하고 디엠파시스를 갖다 쓰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SMB를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쓴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파수 변별기를 갖다 이용하게 됩니다. 수신단에서는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만들어준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파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진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울기를 갖다가 구해줘야 되죠. 기울기를 갖다가 구한다는 것은 결국 미분을 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그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송신기에서는 적분기, 즉 적분기 하기는 로우패스 필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로우패스 필터에 관련된 부분에 디엠파시스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하이패스 필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미분기하고 그 다음에 디엠파시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저역 통과 부분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변별기를 보게 되면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파수 변화를 갖다가 진폭 변화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바로 미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항상 수신단의 끝에 부분에는 로우패스 필터를 갖다가 통과시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는 그런 특성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신단에서는 끝에 따는 로우패스 필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디엠파시스하고 프리엠파시스에 이런 관계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수신기의 단순한 경향을 보게 된다면 주파수 변화를 갖다가 진폭 변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기가 필요하게 되고, 이 미분기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고주파 성분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로우패스 필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기하고 저역 통과 필터로서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색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색 잡음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백색이다, 화이트 노이즈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런데 AWGN이다라는 표현을 갖다 쓴 거하고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여기서는 부가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우시안 분포다라는 얘기는 백색 잡음이라는 얘기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자기 상관함수와 관련된 식을 갖다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백색 잡음 같은 경우는 AWGN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우시안 분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백색 잡음 얘기하게 된다면, 일단은 주파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일정하다, 스펙트럼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건 이걸 통해서 백색 잡음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NF 부분이 결국은 이와 같이 일정한 스펙트럼 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시간 영역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시간 영역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바로 임펄스 함수 t = 0일 때 임펄스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분의 n0에 대한 임펄스 함수로서 표현을 좀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백색 잡음이라는 얘기하고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라는 얘기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상관함수와 그 다음에 전력 스펙트럼 벨트의 관계는 앞에서 자기 상관함수를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나온다. 전력 스펙트럼 밀도. 자, 이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용 한번 보죠. 자기 상관함수는 델타 함수로 표현된다. 방금 전에 자, 이 부분이 시간 영역에서 델타 함수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평균 전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 영역에 관련된 부분과 주파수 영역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좀 얘기해서 값을 갖다가 표현 좀 하게 된다면, 스펙트럼 밀도의 부분 보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는 서로 같다, 이런 표현을 갖다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있기 때문에 평균 전력은 바로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는 와트 퍼 헤르츠이다. 자, 당연한 얘기가 되고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전자기파 성분이 존재한다. 우리가 전자기파 영역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같이 다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펄스 함수, 델타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특성들을 갖다가 우리 같이 전력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결국 무한대 값을 갖다가 갖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개념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 바로 백색 잡음의 특성을 갖다가 얻을 수 있겠고요. 백색 잡음과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갖다가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TCP 혼잡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론 교재에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논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레오하고 왜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TCP는 우리가 UDP하고 다르게 TCP하고 UDP를 갖다가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우리는 TCP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이제 제대로 수신했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있지만 UDP는 그걸 갖다가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갖다 썼었죠. 그래서 혼잡 제어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혼잡 제어를 하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윈도우 방식에 해당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 방식에 따라서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혼잡 회피 상태에서는 혼잡 윈도우를 지속적으로 키워서 혼잡에 대비한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혼잡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혼잡 윈도우를 지속적으로 대비해서 혼잡을 갖다가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고, 혼잡 제어에서 이미 수신된 ACK하고 동일한 번호의 ACK가 3번 이상 수신이 되면 혼잡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오의 TCP에서는 ACK가 도착하기 전에 타임아웃상이 동일한 번호 ACK를 연속하여 수신한 경우는 더 심각한 것으로 우리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느린 상태에서 지수적인 증가를 통해 혼잡 윈도우를 갖다가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혼잡 윈도우를 갖다가 회피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비트씩 증가시킨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었어요. 한 비트씩 증가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크기에 대한 인계값에 도달할 후에 데이터의 손실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에서는 조심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ACK를 갖다 받으면 윈도우 크기를 갖다 한 개씩 증가시켜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쭉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혼잡지어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딱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V4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가 주어져 있고요. 이와 같이 28이라는 숫자가 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에 관련된 부분이죠. 서브넷에 관련된 부분에 1의 숫자가 좀 28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총 32개 중에서 28개의 1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IP 주소를 갖다 먼저 쓰게 되는데, 자, 앞에서 IP 주소 197, 213, 45, 235를 자, 이와 같이 이진수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로 표현해서 나타난 부분들이고, 이걸 갖다 순서대로 IP 주소를 갖다가 이진수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서브넷이 28이니까 1의 개수가 8개씩 둘, 셋, 그렇게 되면 24에다가 4개, 28, 여기까지 28개가 되고 나머지는 0으로 같이 적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는 AND를 좀 하게 됩니다. 즉, IP 주소하고 서브넷 주소하고 서로 AND를 좀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계산한 부분은 197, 213, 45, 224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곧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IP 주소와 서브넷 주소를, 서브넷 마스크를 AND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갖다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 갖다가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대로 28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은 그대로 두고 같이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를 통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 어떻게 구하는지, 네트워크 주소와 IP와 관련된 부분은 예제 이론 교재에 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 구하는 방법에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그림의 회선보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보니까 이 부를 갖다가 보니까 일단은 먼저 복극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성을 보니까 바로 NRG구나라는 것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NRG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0일 때 바로 0으로 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0일 때 0으로 가고 있더라.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보니까 1대 1일 때 1과 1로 바뀔 때만 반전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극 NRG가 아니다. 이 부분은 바이폴라구나. 바이폴라 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이폴라 부에 관련된 부분은 직류 억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로 교번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고요. DC 성분, 직류 억압이라는 건 DC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펄스폴 갖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NRG하고 똑같은 그런 펄스폴 갖다 가지게 돼요. NRG 같은 경우는 여기 펄스폴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펄스폴하고 NRG의 펄스폴하고 펄스폴은 서로 같더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은 NRG 대역폭과 서로 같은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죠. 3개의 진폴을 가지고 있다. 자, 플러스 0, 마이너스. 3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번갈아 사용된다. 언제? 1일 때. 1일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고,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DC 성분이 없다. 자, 평균 값이 모두 다 0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0과 1이 같은 확률로 전송될 때 단극성 NRG하고 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필요한다. 아까 얘기했죠? NRG 펄스폭과 바이폴라의 펄스폭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할 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대역폭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이것이 어느 코드에 해당되고 있고, 그 다음에 펄스폭과 대역폭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좀 여기에 관계된 타워라고 한다면 대역폭은 이거에 대한 역수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펄스 폭이 좁을수록 대역폭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RG하고 바이폴러의 펄스 폭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건 대역폭은 서로 같은 값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회선부호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런 회선부호냐? 선로부호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선로부호다로 쓰게 되죠. 선로부호.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스밴드 기저대역 전송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디지털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디지털 신호는 결국은 선로의 특성에 맞는 부호로 변환을 갖다 시켜주죠. 부호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는데, 자, 본래 정보에 대한 진호는 기본적으로 NRG 신호가 들어갑니다. NRG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단극을 갖다 많이 쓰겠죠. 단극 NRG 신호로 들어가게 되면 북극 NRG라든가 RG라든가 아니면 바이폴러라든가 맨체스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끔 변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코드를 갖다 우리는 선로 부호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선로 부호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특성에 맞는 부호로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이스밴드의 부분은 여러분들 개념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19번입니다. RC부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이동통신에 보게 되면 롱코드, 즉 PN코드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RC부가 나오게 돼요. RC부가. 자, RC부는 기지국에서 결국 단말기로 우리 같이 신호를 갖다 보낼 때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코드가 우리가 RC부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C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M 코드 같은 경우는 반대죠.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우리가 보냈을 때 기지국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RC부는 단말기를 할 것은 가입자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그런 코드로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서 이제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RC부의 테이블의 임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은 항상 직교한다. 그래서 RC부에 대한 특성은 항상 직교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의 n의 형태의 길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할 때 이용한다가 아니라 반대죠. 기지국에서 단말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송해서 이용할 때 사용하는 코드다. 코드 중에는 절반을 기준으로 같은 값이 두 번 반복된 것과 반대되는 값을 갖다가 사용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똑같은 코드 갖다가 이렇게 묶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같은 코드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이것만 반전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바로 RC 코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같이 해서 RC 코드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 RC 코드가 어떻게 되고, 직규성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 PM 코드도 직규성, RC 코드도 직규성. 하지만 RC 코드는 기지국에서 단말기 쪽으로 이용해서 가입비를 갖다가 구분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코드다. PM 코드는 반대로 단말기에서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기지국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필요한 그런 코드로서도 이용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번에 보게 되면 가상회선망이죠. 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벌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패킷 전송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킷 전송망 교환이다. 패킷 교환 방식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자, 하나는 가상 회선망이 있고, 가상 회선망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망이라는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종의 논리 경로를 갖다가 생각한다. 즉, 논리 경로를 갖다가 생각한다. 즉, 우리가 교환기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논리적으로 경로를 갖다 확립해서 이 논리 경로가 결정되면 이 경로로서
데이터 전송하게 되고, 그리고 순서 필요 없다. 순서적으로 도착한다. 이 개념이 바로 가상 회선망에 대한 특성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이터그램은 가상 회선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채널이, 즉 선로가 각각의 경로가 바쁘지 않을 때, 즉 데이터량이 적은 경로를 통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서로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를 갖다 매겨야 되죠. 그래서 패킷에 대한 번호를 갖다 매겨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또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이 부분을 만약에 3번이 먼저 도착하고 1번 도착하고 2번이 먼저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갖다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배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우리 같이 순서 정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에 대한 특성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두 가지로 표현해가지고 논리적 경로를 갖다 적용하느냐, 경로가 필요 없이 우리가 좀 데이터, 즉 많은 데이터량이 존재하지 않는 곳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배열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바쁘지 않은 채널, 그래서 트래픽이 많지 않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상 회선망은 그거 관계없다. 하나의 경로가 정해지게 되면 결국 그 경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쭉 보내지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정선된 모든 패킷들이 동일한 지원 시간을 갖다가 갖는다. 자, 여기서 동일한 지원 시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지원 시간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상 회선 식별자는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다를 수 있다. 패킷이 도착하는 순서는 보내는 순서와 동일하고 설정 이후에 IP 주소 대신에 가상 회선자 식별자를 통해서 라우팅된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를 갖다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갖다가 얘기 좀 하게 돼요. 자, 논리적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상 회선 식별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VCI를 이용해서 논리적 전송을 갖다 하기 때문에 가상 식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송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킷이 도착하는 순서는 보낸 순서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모든 패킷이 동일한 지원 시간을 갖는다. 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경로를 갖다 보내더라도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과 지연 시간은 모두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상 회선을 통해서라도 이용하게 되는데 트래픽에 따라서 지연 시간은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잘못됐다. 결국은 그 경로, 가상 회선을 갖더라도 각각의 경로마다 지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각각의 2번과 3번과 4번은 서로 맞는 부분들인데 경로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회선 접속 방식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마다 각각의 논리적 경로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경로마다 지연 시간은 좀 달라지게 되길, 상황에 따라서 트래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송되는 모든 패킷이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 채널만 우리가 회선 접속 방식, 회선망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갖다 우리가 회선을 갖다 점유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똑같을 수 있겠죠. 다른 사용자, 유저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연 시간은 같을 수 있겠지만 가상 회선망은 논리적 경로이기 때문에 경로마다 그때마다 트래픽에 따라서 지연 시간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좀 잘못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패킷을 통해서 두 스테이션 간에 전송할 경로를 갖다 논리적으로 확립하게 되고 전송 정보를 시작하기 전에 논리적 경로를 설정하고 있는 VIC를 갖다 이용해서, 즉 가상 식별자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와 같이 간다라는 얘기죠. 전송 순서를 보게 되면 상대 교환기에서 호출 요구를 하게 되면 상대 교환기를 연결해서 요구하게 되고,
교환기에서 대한 응답을 논리적으로 접속해서 패킷을 갖다가 전송하는 논리 접속 가상 회선망을 갖다가 의미하게 된다.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서 전송됨으로 패킷 도착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패킷들은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지연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이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다가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서울 19구 문제풀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